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맨신박 오늘 9월 2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닙니다. 금요일입니다. 자, 이틀 만에 또 오늘 하루만 또 고생을 하면 내일 휴일이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워맨 심박은 36,000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는 서론을 시작하지 않고 바로 했는데도 50분이 또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도 네, 기다리시는 서론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기사는요. 중국 전기차 질주 오직 보조금 득분? 아니다. 관세만 때리는 서구의 착각. 예, 좀 중요한 뉴스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뉴스는 중국 전기차 마라. 셈법 복잡해진 이유 입장이 갈렸다. 차이나테크의 역습. 예, 그리고 글로벌 포커스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은 뭘 보여줬나? 지금 뭐니 중요한 거는 페드에 이제 피벗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정말로 하드랜딩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뭐 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게 좋습니다. 선거 전에 이번에는 해리스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더 좀 더 빨리 반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식 초고수 지금 주식 폭락이 매수 타이밍 하면서 주식 초고수들은 이번에 뭘 샀나 봤더니 파이닉스를 사셨더라고요. 요 기사에다가 금리 인하 개막, 연말 환율 1200원대 터치 가능성. 이 환율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환율 얘기 체크해보고 마지막으로 이건 무조건 오른다. 자산가들 돈 싸들고 우르르 몰린 곳. 네. 다음 주도주는 바이오라고 돼 있는데 정말 바이오를 그렇게 사시는 건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중국 전기차 질주 오직 보조금 득분 아니다. 요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포맷을 바꾸고 난 뒤에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 마련된 BID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BID 차다, 그죠? 야, 자동차 모양이 세련된 자동차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7만 대에서 120만 대로 2020년 7만 대이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량은 3년 만에 17배 늘었다. 야, 2020년대에 7만 대. 그 중에서 뭐 테슬라의 전기차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아무튼 3년 만에 17배가 늘었습니다. 17배. 야. 자, 저가 공세로 출발한 중국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포함인데요. 이제 세계 시장의 주류를 노리고 있다. 멕시코와 태국에서는 이미 중국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10%를 벌써 넘보네요. 야, 멕시코, 태국에서 중국 브랜드가 중국 전기차 경쟁력의 원천은 정부 보조금인데 2009년부터 친환경 신에너지 차 육성 정책을 펼친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서 R&D 지원은 물론 원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독일 킬 경제연구소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BID는 2018년에서 22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약 34억 유로의 직접 보조금을 수령을 했군요. 야, 5조 원이나 돈 많이 받았다, 그죠? 정부로부터.
그 결과 중국 BYD의 중형 세단인 C의 가격은 한 3,500만 원 정도 하군요.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3 4,300만 원이나 폭스바겐의 ID.4네요. 여기가 4,800만 원보다 한참 싸다. BYD의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은 150만 7천 대로 세계 1위가 됐고요. 야, 상반기에만 BYD의 글로벌 판매량이 150만 대. 그럼 하반기 다 합치면 한 300만 대가 넘어간다, 그죠? 2위 테슬라 판매량 83만 대의 2배 수준으로 많이 팔렸고요. 세계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사 중 4곳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번 중국 업체입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중 4개씩 중국. 중국 전기차의 공습에 유럽은 일단 관세로 대응 중이고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최대 47.6%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특정 가격 아래로는 팔지 않겠다는 최저가 확약을 제출을 했지만 EU는 이 제안도 거부했고요. 다급해진 중국이 왕원타오 상무부장을 19일 브뤼셀 EU 집행위원회로 보내서 EU 설득에 나선 배경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중국 전기차 회사 글로벌 진출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이 태국에는 BYD, 체리차, 장성자동차, 꽝저우자동차, 창안, 베트남에 한국의 KG 모빌리티가 가 있는데 BYD, 체리차, 우즈베키스탄의 BYD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현대차하고 BYD가 같이 영업을 하고 있네요. 싱가포르에는 지금 현대차 나가 있고 말레이시아에는 중국의 장성자동차가 나가 있네요. 야, 각 나라마다 중국의 자동차가 어디 이렇게 진출해 있는지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자, 중국은 보조금 외에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원료를 중국 내에서 조달하고 BYD 같은 전기차 회사가 배터리도 직접 생산하며 원가 경쟁력을 더 높였는데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은 현재 중국에서 100% 가공이 되고 코발트는 74%, 리튬도 65%가 중국에서 가공됩니다. 박철환 교수는 밸류체인을 자국 내에서 완성한 중국 전기차를 한국 전기차가 가격으로 압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고요. 동시에 BYD는 7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글로벌 평균의 7배에 달하는 월 140시간씩 초과 근무를 시키면서 공장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보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인력 자원, 설비 투자, 품질 보장과 자동차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점을 도출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라고 했네요. 2023년 매출이 112조고요. 순이익은 300억 위안, 한 5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80%나 증가했네요. 그러면 순이익률은 아직까지 순이익률은 5%가 살짝 안 된다 그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고 배터리 품질부터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에 왕성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BYD의 R&D 금액은 전년보다 112% 증가한 한 7조 정도. 같은 해 현대기아 R&D 투자액이 6조 6천억이니까 야 이것보다 한 3천억 앞섭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 6월 BYD, 니오 등 9개 업체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승인하며 미래차 산업 선점을 위한 길을 깔아줬다고 합니다. 가성비 전기차로 승부하는 전략 이유를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워낙 앞서 있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과 합작하는 자동차 회사도 늘고 있는데 도요타는 자사의 전기차 BZ4X를 중국 D 광치자동차와 합작사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 영국 등에 판매하고 있고 다국적 회사인 스텔란티스도 중국 립모터와 합작사를 설립해서 중국 외 판매에 대한 각종 권리를 보유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실장은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는 건 중국 밖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약진을 가장 강력하게 경계하는 것은 미국이고요. 미 하원은 이번 달 초 중국과 연관된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현재 미국 전기차 소비자가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 중 6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된 차량이어야 하는데 이번에 중국 관련 부품 0%로 그 요건을 강화했네요. 야, 중국 관련 부품이 빵이 돼야 된다고요? 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부품이나 소재 중에 중국산이 꽤 있을 건데. 박철환 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중국 업체는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으로 이런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스페인은 이 방문을 계기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압박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네요. 중국이 워낙 이 거대한 또 새로운 소비국이 되다 보니까 스페인이 됐던 어느 나라도 함부로 중국산 자동차가 됐던 규제를 했다가 이 중국 소비자들의 반감을 살 경우에 우리가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래저래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차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첨단 기술 확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손영욱 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원재료 수급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면서 한국만의 기술 강화 등 중국 보조금 정책 그 이유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공급과 인포테인먼트용 중앙 디스플레이 개발,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 판단, 제어, 기능 구축 등의 계획을 지난달 발표하면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도 전장 부품과 정보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맥킨지에 따르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자제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5.5%씩 성장해서 2030년에는 거의 600조가 넘는 시장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했네요. 이항구 자동차 융합기술원장은 현대차 그룹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 자체는 미래를 내다본 긍정적인 전략이라면서도 각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만큼 국내 미래차 산업 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거 읽다 보면 이 자동차도 원래 자동차 시장은 좀 포화된 시장인데 레드 오션화되는 막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인 경우에 그쵸. 중국은 벌써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50%가 넘고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중국 전기차의 공습이
앞으로 지속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어진 후속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를 막아 마라. 셈법이 복잡해진 이유 입장이 갈렸다인데, 자, 이 자동차 한번 볼까요? 지난 1월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산둥성 옌타이니까 바로 인천 건너편이다, 그죠? 연태. 예. 여기서 BYD의 전기차들이 수출용 선박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스케 침투하는 중국산 전기차를 막아야 할까 받아들여야 할까 각국의 셈법이 복잡한데 미국, 캐나다 등이 관세 장벽을 쌓아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선 가운데 비슷한 스텝을 밟던 EU에서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이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추가 부과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방독한 왕원 타오 중국 상무부장에게 중국 전기차의 추가 관세 부과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네요. 예, EU에서 제일 큰 형님 역할을 하는 게 독일인데 큰 형님이 먼저 약간 중국에 약간 꼬랑지를 내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현행 10%군요. 향후 5년간 46.3%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는 임시 조치로 잠정 상계 관세를 부과해서 최고 47.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과되고 EU는 이르면 오는 상계관세 확정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25일 관세 인상안이 가결되려면 15개 이상 회원국 전체 인구 65%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가결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게요.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을 했는지 그걸 보면서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또 때릴 수가 있으니까요.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국가별 현황. 야, 미국은 현행 27.5%인데 102.5%로 9월 27일 날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캐나다는 6에서 100%, 그리고 EU가 지금 17.4에서 37.6으로 잠정 상계 관세가 추가되고 있고 최종 관세율은 27에서 46.3 정도 인상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9월 25일 날 확정 여부 투표 예정이라고 하네요. 튀르키예도 현행 10%에서 40%, 그리고 브라질은 현행 10%에서 지난 7월 18%로 인상이 됐다가 26년에는 35%까지 인상을 하네요. 생각보다는 높은 관세를 때리고 있다, 그죠? 네, 여기서는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포커스.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은 뭘 보여줬나? 네, 어떤 관점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뭘 보여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 학센터 소장이라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여기서도 계속 그냥 트럼프, 해리스 이렇게 읽겠습니다.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 해리스가 가볍게 이겼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에 따라 해리스는 향후 주요 격전지에서 지지세를 몰아갈 것으로 보이고 해리스는 트럼프의 선거 유세 규모와 글로벌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한 강한 리더십을 조롱하며 토론 내내 트럼프를 몰아세웠다.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한반도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행간을 보면 한반도의 주요 이슈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패기인데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늘에서 몇 번의 해외 순방을 제외하며 외교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역할이 크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이런 해리스에게 유약한 이미지를 씌우려고 전략을 폈고요. 여성인 해리스가 독재자를 상대로 하는 정상 외교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을지 유권자들이 의심하도록 만들려 했다. 해리스는 토론 내내 그런 이미지를 깨기 위해 노력을 했고 우위를 잃지 않았던 해리스는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를 비웃는다고 오히려 공격을 했군요. 트럼프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밀었던 강인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토론 내내 화가 난 채 자제력 없는 모습만 드러냈다.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도 협상을 끌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맨의 역량을 부각하려 했지만 해리스는 트럼프가 그들에게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공격을 했었군요. 해리스는 트럼프가 푸틴의 좋은 먹잇감이라 공격을 했고 트럼프는 제대로 받아치지 또 못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자존감을 공격한 해리스의 전략이 먹혔고 해리스는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트럼프는 그냥 트럼프스러웠다. 중국에 대한 두 후보의 설전은 예정된 것이었지만 유의미했는데 트럼프는 대중국 관세 부과를 약속하며 우위를 선점하려 했고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지표상 반응이 있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여론은 미중 무역 전쟁에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해리스는 자유무역 옹호에 집중하기보다 반도체를 중국에 몰아줌으로써 무역 전쟁을 자초한 트럼프의 실정을 오히려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당시 트럼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감사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던 것도 비웃었고요. 중국 관련 토론으로 향후 대중정책을 엿볼 수 있게 됐는데 중국이 변화하지 않는 한 트럼프와 해리스는 모두 대중강경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지표가 보여주듯 반도체와 최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푸틴,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보여줬던 트럼프지만 시진핑과의 친밀함 과시는 정치적으로 매우 조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두 후보의 토론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해리스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푸틴을 비판했고 푸틴에 굴복할 준비가 돼 있는 트럼프를 펜실베니아에 사는 폴란드계 유권자 80만 명이 어떻게 볼 것 같느냐며 공세를 이어갔네요. 트럼프 참모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의 압력을 행사해서 평화협정을 끌어낼 것이라고 했고요. 트럼프는 러시아의 승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네요. 이를 통해서 푸틴에 대한 깊은 애정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을 했군요. 사실 토론 내내 트럼프가 보여준 입장은 선거 캠프의 입장과 많이 달랐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그랬고 독재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높이 평가한 언급도 그랬다. 해리스가 외교 정책에 있어 중도 보수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 트럼프는 고립주의와 극우적인 독재자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러닝메이트 JD 벤스에 빠진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됩니다.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 트럼프 2기에서 빌 해거티 의원이 국무장관, 금융전문가 존 펄슨이 재무장관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고 오르반 총리와 같은 독재자들을 자주 언급한 부분에서 극단주의와 고립주의 계파의 영향력이 트럼프 캠프에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90분밖에 되지 않았던 토론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제한적이었고 그러나 이런 토론회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각각 어떻게 다른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지 미국 유권자도 세계도 생생히 지켜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대통령 누가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 경제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앞으로 받을 것 같은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들이 좀 많이 담겨 있다 그죠? 예, 해리스와 트럼프와의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식 초고수는 지금 주가 폭락이 매수 타이밍 해서 뭘 샀는지 봤더니 하이닉스 1위다 하고 하는데 19일이면 어제다 그죠? 주식 초고수 맞네요. 지금 보니까 주가가 보시면 국내 하이닉스가 오늘 3.66% 가까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주식 초고수들 맞네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위 1% 고수의 픽이라고 하면서 하이닉스 제일 많이 사긴 했네요. 2등이 또 삼성전자였고 3등 고려아연도 샀군요. 예, 촉이 굉장히 좋으시다 그죠? 고려아연은 7.66%나 올랐는데도 샀습니다. 아마 웜의 신박을 좀 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LG엔솔, 루닛,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익 QNC, HLB, LNF, SDI, 펩트론, 금호석유, 이마트, 네이버도 있네요. 풍산, 이스페타시스, 영풍정밀, LG이노텍, 두산 로보틱스고요. 매도 상위 종목도 있네요. 어떤 주식을 매도했는지도 궁금한데, 야, 알테오젠이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테오젠, 유한양에, 현대일렉트릭,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 LG전자, 어제 LG전자 4% 가까이 올랐는데, 매도 상위 종목을 보니까, 다 많이 오른 주식이다. 그죠? 어제, 바이넥스, ABL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고가 지금 나는 종목. 네. 근데 이런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주식을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잘 하시는 분들이네요. 자, 상위 1%의 고수의 픽. 9월 13일. 9월 13일자에는, 그때 알테오젠, 이때도 전자, 하이닉스, 고려아연, 요때 많이 사셨군요. 네. 그리고 매도 상위가 삼성중공업,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등등입니다. 자, 이분들이 상위 1%라고 돼 있는데 어떤 기준이냐면요.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체크를 했던 거네요. 최근 1개월간 투자 수익률 상위 1%. 하이닉스의 주가 폭락은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15일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보고서 때문이었죠. 네, 그런 보고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정도 가격이면 사면 먹는다라고 생각해서 사셨나 봅니다. 야, 역시 상위 1% 분들이다, 그죠?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 주식 초고수들이 하이닉스 주가 낙폭이 크다고 판단해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돼 있고 2위 종목인 삼성전자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돼 있고요. 순매수 3위는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 케이스는 과거 한진칼하고 SM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이게 최소한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요 밑에 내용은 신문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그죠? 순매도 종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기사가 2개 정도 더 남아 있거든요. 자, 미국 금리 인하 개막이라고 돼 있는데 연말 환율 1200원대 터치 가능성. 여기 보시면 어제 0.1% 오르는 와중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도 환율은 스물스물 계속 밀립니다. 그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비컷으로 4년 만에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피벗에 나섰고 시장에서는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달러 값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말에는 1300원대 초반대로 떨어지며 일시적으로는 120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작년 연말에 환율이 1288원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율이 4년 연속 지금 상승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도 연말이 되면 11월, 12월 좀 시장도 강하고 이 환율도 1300원이 깨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춘 얘기. 지금 이제 한미 금리 역전차가 한국이 3.5에서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 낮추면서 지금은 이제 한미 금리 역전차가 1.5% 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FMC는 점도표를 통해서 연말까지는 0.5% 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상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두 번의 FMC 회의에서는 50 해놓고 이제는 25, 25 약간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26년에는 또 거기서 0.5%포인트 낮아져서 2.75에서 한 3%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올해 2.1이 아니라 2.0 실업률은 올해 4.2가 아니라 한 4.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FMC 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비컷 단행이 시장에 선반영이 된 데다가 파월 의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은 매파적인 비컷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환율 하락 압력은 크지 않았다. 반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전자와 하이닉스 등을 팔자 행렬이 이어지면서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비컷에 이어서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돌입하면서 연말에는 1300원대 초반까지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내 두 번의 베이비 스텝을 시티는 최소 한 번 이상의 추가 비컷을 또 예상을 하고 있네요. 한국은행 역시 10월에서 11월 중으로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집값과 가계부채 급등세에 25%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원달러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고요. 아울러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 기조 역시 달러 약세를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구 신영증권연구원은 비컷에 대한 예상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로 전날 외국인이 매도세가 컸지만 환율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하락적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연말에는 1300 초반, 내년에는 12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반면 달러 약세가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비컷이 단기적으로 달러 추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고 비컷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 양호한 미국 경제와 대선 불확실성이 달러 추가 약세를 제한할 것이다 고도 했습니다. 네, 각국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계속 더 공격적으로 올릴 때 더 올리지 않고 좀 멈췄었죠. 그래서 지금은 꼭 내릴 필요가 없이 아직까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뭐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하고 같이 계속 금리 인상을 했던 나라는 최근에 먼저 내렸죠. 예, 먼저 내린 상황이고 여전히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격차가 유지되면 그렇게 달러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1300이 저는 깨지지 않을까 보고 내년 초에는 좀 더 1200 초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이건 무조건 오른다. 자산가들 돈 싸들고 우르르 몰린 곳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바이오를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신가 보겠습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 팀장이시군요. 네, 투자정보 팀장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최근 바이오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 수혜에 더해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한 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트럼프 해리스 미 대선 후보 모두 약가 인하 정책과 생물보안법에 우호적이다. 공통적으로 요 두 정책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네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기술주 대신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하는 CDMO,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으로 눈을 돌리되라고 말을 했다. 신 팀장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바이오 업종 매수는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장을 이끌어갔던 반도체 기업은 법인세에 대한 미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첨예해서 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만일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 투자금이 줄어들고 이는 반도체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반면에 바이오 업종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시장 내에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성공적으로 미국 사보험 시장에 진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경우 사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등재를 해줘야 보험 처방이 가능한데 셀트리온은 지난 3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 출시 5개월 만에 미국 3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PBM의 처방집 등재 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4년에 3천억 원 수준인 진펜트라 매출은 2030년이 되면 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6년 만에 매출이 약 7배 성장하는 셈이다. 약가 인하나 생물보안법 등 현지 정책 수혜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미 의회가 약가 인하를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내 제약기업의 미국 진출 속도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하고요. 내달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기업이 담당했던 위탁품의 위탁개발 생산 물량이 국내 업체로 넘어올 가능성도 커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상수에 가까운 사실 앞으로 거의 상수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실적 개선까지 더해지며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고 바이오 다음으로 자산가들이 주목하는 업종으로는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다음 달 밸류업 지수가 나오면 관련 ETF 등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면서 금융주를 기본으로 깔고 현대, 기아차 등 자동차주로 편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고요. 밸류업 지수를 구성할 때 제조업 영역에서 편입될 만한 섹터가 자동차 외에 많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제조업 산업군에서 반도체 섹터의 경우 시총 비중은 크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고 2차 전지는 아직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못 주는 상황이라면서 금융 섹터에서는 밸류업 관련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매우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될 수는 있지만 제조업 섹터에서는 분산될 기업이 많지 않은 만큼 상방 압력이 더 높을 것이라고 했네요. 다만 심 팀장은 밸류업 정책은 메인 요리가 아닌 에피타이저라면서 밸류업 정책만으로 박스피에 갇힌 코스피 시장을 살려내긴 어렵다고 평가를 했고요. 코스피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업황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제조 비중이 줄어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익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유한양행과 같은 R&D 기업이 시가총액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시장 전방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빨리 했더니 거의 40분 안에 지금 끊은 것 같습니다. 네, 41분.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약간 남으니까 지난주 반도체 이영수 대표와 반도체 얘기 잘 들었다. 라는 댓글이 많으셔가지고 반도체 얘기하다 보니까 이영수 대표가 뭐 책을 냈다고 해서 그래요? 그 왜 얘기 안 했냐 했더니 또 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최강의 AI 혁명 투자라고 바로 써먹는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어떤 점을 바로 써먹을 수 있을까 하고 목차를 쭉 봤더니 메모리 파운드리 시대를 이끄는 HBM, 그 뒤에 뒤집기 혁명을 꿈꾸는 데이터 센터와 글라스 기판. 제가 추석 때도 이래저래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영수 대표가 이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글라스 기판 최근에 처음에 그 글라스 기판 얘기가 올 초에 막 테마로 불었을 때 실제로 현실화되는 게 내년 내후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연말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좀 빠질 것 같아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최근에 또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글라스 기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얘기, 최강의 AI 혁명 투자, 격변의 AI 기술 전쟁, 슈퍼 사이클을 부른다. 뭐 등등 돼 있는데 이영수 대표랑 그때 거의 뭐 대본 없이 막 얘기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 막 물어보고 워낙 뭐 이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 보니까 묻는 거 마다 이 척척 박사처럼 대답이 축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특히나 그 일부 얘기 들어보면 미국 시장은 앞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 건지 정답이 나와 있는 그런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번 주말에는 바빠서 못 읽겠고 다음 주말에는 한번 쭉 읽어볼 생각입니다. 좋은 책이 나오면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오늘 내일부터 기온이 이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환절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셔야 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그런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